좌파 본색이에요. 막연하게 이상하게도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북한에 대해서는 무조건 북한하고 대화해야지, 북한은 우리 동포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정상회담 일정 이거 오리무중이죠. 그 위성락 실장 갔다가 빈손으로 귀국을 했고 네. 밥 먹는다는 그러니까 만난다는 거에 대한 그런 공감대 정도만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여당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한미 정상회담 꼭 해야 하냐 이런 분위기도 좀 있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전승절 참석 여부를 포함해서 한국과 미국과 중국 정상 중에 누구를 먼저 만나느냐라는 수준까지의 얘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또 빅터차 통해서 또 나온 얘기이기도 한데 현재 이런 여당의 상황들, 그 한미 정상회담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좌파 본색이에요, 그게. 좌파 본색이다. 네. 막연하게 이상하게도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네. 북한에 대해서는 무조건 북한하고 대화해야지, 북한은 우리 동포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6.25 전쟁 때 중공 그 당시 중공이 참전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통일도 못하고 지금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정은 치하에서 신음하고 굶주리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북한 중국에 대해서는 그런 역사적인 판단 아래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존재라는 인식 아래서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이에요. 그건 뭐냐면 역사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네. 대한민국 정부는 떳떳지 않은 정부. 그리고 친일파,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정부. 근데 저쪽은 오히려 정당한 정권이다. 그런 인식들이 80년대 운동권부터 있었던 거죠. 네.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근데 그거를 이제 밑에다 이제 깔아놓은 거죠. 지금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시니까. 네. 근데 이게 틈만 되면 이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 정부가 우리한테 좀 비우호적으로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진성중 정책위의장 같은 사람은 그렇죠. 무도하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우리 이렇게 되면은 그럼 이제 그 기억이 날 겁니다. 2002년에 그 미군 장갑차 사건 하면서 반미 막 촛불이 타올랐었던 그렇죠. 그때의 기억들. 자,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냐?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1기 자신이 집권했을 때 한국 좌파 정부의 초식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때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은 그 촛불이 타올랐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데 네. 노골적인 친북 친중 행보를 했죠. 동맹의 신뢰를 잃어버릴 정도였어요. 오죽하면 그 맥마스터 당시 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 보면 김정은 만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나도 거기 좀 가게 해달라라고 하는데 끝까지 그걸 안 되고 마지막에 하도 조르니까 김정은 쪽에다 물어봤는데 김정은 쪽에서도 별로라고 하더라. 들어가려다 뻘쭘하게 멈춰 문 네, 닫혔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이드처럼 겨우겨우 해서 가이드처럼 잠깐 뭐 1분인가 2분 같이 있다가 나온 게 다였죠. 근데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동맹을 속이고 왜곡된 정보를 우리한테 전달했다. 북한에 대해서. 네. 그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걸 경험해봤던 트럼프 대통령이 계산으로 보나 또 감정으로 보나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취임 축하 메시지에 백악관이 중국이 영향력 확대하는 것을 우려한다라는 내용을 거기다 넣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뭡니까? 미국이 그때 그런 그 경험들을 갖고 있구나, 그런 마음들, 기억들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 토대 위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 나토 정상회의 결국 안 갔죠. 잘 됐네. 그러면서 폭격하니까. 1분도 안 간다네요. 네네. 안 갔죠. 그다음에 6.25 기념식에도 대통령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북전단 확성기부터 바로 껐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을까? 미국 정부에. 전 대통령이 한 달 만에 기자회견하면서 제일 초미의 관심사. 지금 기업들은 피가 마르지 않습니까? 관세 때문에 협상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그때 뭐라고 답변하냐면은 우리가 아직도 양측이 서로 뭘 정확히 원하는지를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저는 그 말투와 표정과 이런 걸 보면서 무슨 남의 나라 얘기를 저렇게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 달이 됐는데 아직도 그거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시한은 다 됐는데?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20일 남았습니다. 딱 20일 남았는데 지금 뭐 언제 만난다 이런 일정도 잡히지도 않았고 관세 아까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일단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현대기아차 지금 1년 흑자가 13조 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죠. 근데 일단 25% 관세 폭탄을 맞고 난 이후에 미국에서 버텨보고 있는데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역시도 좀 불안합니다. 자동차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현대기아차 관세 부담이 4조 9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하나투자증권에서 지금 추산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에 지난해 영업이익의 34.4%에 해당한다. 바로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러면 지금 우리 증시 뭐 3천 넘었다고 지금 자랑하고 이러는데 관세 협상 제대로 마무리 못하면 이것도 금방 폭락할 수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현대기아차는 뭐 이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이 생태계 여기 이제 협력 업체들 네.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게 다 우리 경제 전반에 다 영향 미치는 거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약간 저는 그 민주당 정권에 여기에 그런 정서도 여전히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반기업 정서. 예. 기업은 마치 우리의 적이다. 우리는 노동자의 친구. 사실은 이제 그 민주노총의 친구죠. 민노총 위원장 네. 출신이시면 노동부 장관 하겠다고. 네네네. 그러니까 귀족노조, 대기업 근로자, 자신들한테 표를 많이 주는 이런 사람들의 친구죠, 사실은. 네. 실제 영세 기업의 노동자한테 별 관심도 없어요. 근데 이 기업을 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반기업적인 법안들 자꾸 만들어내고 네. 기업들을 옥죄거나 아니면 기업들이 우리한테 와서 자꾸 뭔가 좀 그 사정을 하게 만드는 그런 법안들은 굉장히 적극적인데 기업들을 살리는 거에 대해서는 마치 시해하는 것처럼 그런 마인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자세를 버리지 않으면 코스피 5천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5천 시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3천이란 것도 지금 뭐 버블이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 마지막으로 저 대변님께도 이것 좀 여쭤볼게요. 관세 협상 카드로 전작권 전환이 검토되고가 있다 이런 보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단독 보도를 보니까 통상이나 뭐 국방비 협상과 별도로 전작권을 이양하는 그런 문제를 한미 간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조선일보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 끼어 팔기 자체도 논란이었는데 안보 끼어 팔기 자체도 논란이었는데 이거 별도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괜히 그냥 안 해도 되는 거를 이걸 먼저 얘기를 해버리면 안 그래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국방비를 낮추고 싶고 그다음에 중국에 집중을 하고 싶은데 이거 우리가 미국만 좋은 일 해주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냥 얻는 것도 없이 그냥 오히려 이런 식으로 지금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네. 전시 작전권이 우리한테 있지 않으면 네. 우리의 자주권이 훼손되는 겁니까? 작전권이라는 것은 평시 작전권은 이미 우리가 갖고 있어요. 네. 우리가 넘겨받아서 우리가 작전권 다 행사합니다. 그런데 전시 작전권이라는 것은 전쟁이 났을 때잖아요. 전쟁이 났을 때라는 건 뭐냐면 북한이 남침했을 때예요. 우리가 먼저 북침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북한이 남침하면 미군이 자동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계철선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네. 주한미군이 주둔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쟁이 났는데 미군이 들어오고 그러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꼭 작전권을 갖고 있어야 돼. 우리가 미군까지 통제해야 돼. 네.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시죠? 저는 미군이 들어오고 우리를 같이 지켜준다면 그때 미군이 작전권을 가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자주권을 잃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과연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논의를 제기한 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거든요. 그렇죠. 그게 예. 아까 말씀드린 이상한 그 반미 뭐 친북 저는 그런 그 DNA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작전권은 환수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 막상 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문제가 크고 비용도 너무나 크고 그럴 만한 어떤 우리한테 실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우리가 이미 작전권은 지금 다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한번 늦췄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도 조건이 맞게 되면 조건이 다 충족되면 그때 전환하자라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상하게 좌파 정부만 되면 이걸 자꾸 환수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통상 협상하고도 별 관계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자꾸 그러고 싶은데 예. 요게 걸리니까 잘 됐다 그럼 요거랑 같이 이렇게 딜해가지고 하면 되겠다. 근데 이 결과는 어떻게 귀결되느냐? 우리의 국방이 엄청나게 약화되는 결과로 귀결되는 거죠. 예. 북한 입장에서는 남침을 해볼까 하는 유인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전시 작전권이 우리한테 있게 되면 미군은 아무래도 한 발 빼게 되는 거고 예. 막상 전쟁이 터졌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더 불투명해지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정찰 자산 같은 것도 하루에 우리만의 정찰 자산으로는 하루에 서너 번 정도 북한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수준에 그친다고 해요. 근데 그렇죠. 예. 작전권 다 환수해 오면은 그럼 이제 그걸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할 역량도 없을 뿐더러 비용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합참이 예. 이건 절대 안 된다. 미국이 먼저 말 꺼내기 전에 우리가 꺼내선 안 된다라는 것을 이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그 의견을 전달했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것을 한다면 저는 이건 통상 문제와는 사실 그 별개의 사안으로 이건 정말 우리의 그 국방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그런 사안으로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먼저 제안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군대에서도 보고를 했는데, 근데 군과 전문가들이 지금 추산한 비용만 일단 전자권 전환 비용만 일단 최소 21조 원의 소요가 된다. 비용적인 부분도 상당히 크고요. 예,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예. 사실 그보다 더 큰 거는 더 큰 건 안보죠, 안보. 예. 우리 생존이 달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이 다 달려 있는 거고 미군의 해구산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또 우리한테도 정말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자꾸 억지로 막 걷어차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누구한테 도대체 도움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하는 거지? 라는 근본적인 의문에까지 저는 도달하게 돼요. 예, 저도 좀 궁금하네요. 이거는 일부러 하고 싶었는데 때마침 이제 관세 협상 한다고 하니까 이거를 이따다 하고 이제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좀 의심이 들게 합니다. 더더구나 지금은 더 위험한 때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는 진짜 주한미군을 네. 이게 그 주한미군이 한국만이 아니라 태평양 전체 인도 태평양 지역을 지키는 거야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이 타이완 침공할 경우에 대비해서 그쪽으로도 배치하고 분산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그러지 않아도 갖고 있는데 네. 우리가 먼저 우리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전시 작전권은 우리가 가질게요. 이렇게 하면은 트럼프 정부는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가 말려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주한미군은 어떻게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데 그걸 오히려 판을 깔아주겠다라고 우리 정부가 한다는 것은 심각한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죠. 예. 저희가 전자권 논란에 대해서도 호준석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전자권 논란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커질 것 같아요. 일단 어제 오늘 굉장히 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관세 협상 관련해서 한미 정상회담도 아직 열리지 못했고, 그다음에 관세 협상과 관련된 뭐 구체적인 옵션 같은 것도 지금 거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왜 전자권을 먼저 꺼내 들어서 우리나라의 카드를 잃어버리는 것인가?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뭐 미국의 자동 참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전자권은 만약에 전환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준비가 확실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 안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굉장히 많은 우려가 제기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렸고, 일단 혁신위원으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혁신위원으로서 뭐 앞으로 또 혁신 과제가 또 어떤 것들이 또 남아 있을까요? 일단 1호 과제에 대해서는 어제 이제 공개가 됐고요. 예, 다른 것도 어떤 게 준비가 돼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보면 어제 저희가 제시한 큰 과제들이 당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당원 중심. 예. 네. 그러니까 당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예. 위에서 일부에서 그 생각 예. 지역으로도 조금 편중돼 있고 그런 민심 감수성이 떨어진다. 그러려면은 당원들의 의사가 좀 더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어제 포함돼 있었고요. 이제 공천 방식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돼 있었고 그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이죠. 상향 공천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도 들어 있었고, 그다음에 정치 문화를 사익을 추구하는 또는 그 우리 편 감싸기 이런 정치 문화를 개혁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들어 있었고, 그런 이제 구체적인 과제들을 하나하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제도로 명문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논의를 할 겁니다.